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오늘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뇌물을 줬다는 점 등을 고려한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신회정과 롯데그룹을 옥죄해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회사가 보관 중인 제품에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내수용 제품에선 이상이 없었지만 일부 수출용 제품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의 디스플레이 내장형 초음파 지문 인식이 보안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지문 인식 오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프트웨어 패치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해 우리 경제 동향과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죠? 네, 지난해 12월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었던 적은 있지만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을 간 사이에 급하게 일정이 잡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됐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이 크다면서 건설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생활 SOC 투자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한다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2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고용 동향과 관련해선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여전히 고용 상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위기론이 불거진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강한 복원력을 갖고 있다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홍 부총리가 최근 우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네, 홍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관계자와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규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양국 기업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일본의 규제는 보호무역 확산을 우려한다는 G20 정상선언문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자들에게는 곧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와 G20 장관회의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일본 규제 문제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과의 갈등과 관련해 물밑에서 협의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를 넘기지 말고 상황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한국경제설명회인데 우리 경제에 대해 뭐라고 진단했나요?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튼튼한 대외 건전성과 견고한 재정, 균형 잡힌 산업 구조 등을 바탕으로 강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하락폭은 OECD나 G20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며 다른 제조업 기반 수출 국가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디플레이션이거나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근의 수출 부진은 반도체 단가 하락이 원인으로 수출 물량이 마이너스가 아닌 만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농단과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2심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을 강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대해 2심의 양형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라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연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주는 등 경영 비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구속 234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한편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최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전 현직 임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집행유예 확정이 롯데그룹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내용은 엄하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자, 오늘 롯데그룹과 이 재계, 오늘 대법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먼저 롯데그룹은 판결이 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들어 죄송하다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집행유예 확정을 받으면서 롯데로서는 가장 무난한 결말을 얻었다는 게 업계 반응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오늘 다른 결론을 내렸다면 롯데그룹은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게 되고 그만큼 신 회장의 경영 추진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롯데는 지난해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된 후 8개월간 주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나 고용 창출 계획은커녕 해외 투자에도 차질을 빚었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 투자권에선 4조 원 규모에 달하는 유화단지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했으나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투자 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 기자, 신 회장의 뇌물공여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이 좀 불안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고 결과적으로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의 관련 법규 규정 해석에 따라 월드타워점 사업권이 취소되는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네. 관세청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본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지만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 무게를 실는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롯데나 신 회장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런 평이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향후 롯데그룹 행보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무엇보다 신동빈 회장이 내세운 이른바 뉴롯데 구상이 큰 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측은 향후 방안을 논하기엔 아직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대형 인수합병이나 투자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신 회장은 경영 복귀 직후 국내외 전 사업 부분에 걸쳐 5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경영 투명성 강화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 출범 이후 계열사 간 지분 정리와 금융계열사 매각 작업 등을 진행해 왔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금산분리 행위 규제 준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상태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호텔 롯데 상장도 신 회장의 경영 유지가 이루어지면서 무리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롯데는 일본 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 롯데를 상장해 일본계 주주 지분율을 낮추고 향후 롯데지주와 합병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예. 업계는 별다른 이변이 없을 시 호텔 롯데 상장 시기를 내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엄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600억 달러를 넘었으며 세계 6위에 랭크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아시아 선두를 차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전 세계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조사해서 매년 발표하는데요. 삼성은 지난해와 같은 6위에 오르면서 8년 연속 톱10에 포함됐습니다. 삼성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610억 9,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조 3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1년에는 17위였는데요. 이후 올해까지 3년째 6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 기자, 우리 기업들 중 또 어떤 곳이 주요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네, 올해 현대차는 36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해보다 5% 늘어난 141억 5,600만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는 7% 감소한 64억 2,800만 달러로 7단계 하락한 78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5위였고 현대차는 자동차 분야에서 도요타, 메르세데스벤츠, BMW, 혼다, 포드에 이어서 6위였습니다. 이처럼 100위 안에는 삼성, 현대차, 기아차 세 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글로벌 기업 또 변화도 짚어볼까요? 네, 애플이 지난해보다 9% 늘면서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했는데요. 구글이 지난해보다 8% 증가한 1,677억 1,3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업체는 7년 연속 양강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올해 87위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10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이 지문으로 하시는 분들 가슴이 철렁하실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에서 남의 지문이 내 지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용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해당 제품 보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외신과 국내 IT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에서 등록되지 않은 지문을 접촉해도 잠금이 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위에 실리콘 케이스를 씌울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문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를 대었을 때도 잠금이 해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한 케이스가 아닌 실리콘 케이스 전체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요즘 금융거래 많이들 하실 텐데 이 파장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는 물론 각종 은행 앱을 통해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문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는 경우가 많아 파장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도 지문인식 오류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실리콘 케이스의 패턴을 지문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는 실리콘 케이스의 패턴이 지문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 사태에 대해 우리은행에 이어 KB 하나은행도 사과와 함께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에 관한 재발 방지책도 내놨다고 하는데요.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소국 기자. 네, 손소구입니다. 네, 하나은행이 DLF 사태에 관해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키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B하나은행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DLF로 인해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과 심적 고통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분주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사과와 함께 분쟁 조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내놨었는데 2주 만에 한 발 더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전날 우리은행 역시 분주의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는 내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네, 재발 방지책도 내놨다고요. 네, 하나은행은 불안전 판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며 5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투자 상품이 불안전 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리콜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고객이 철회를 요청하면 투자 원금과 수수료 모두를 돌려주게 됩니다. 고위험 상품 투자 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스마트 창구 업무로 구현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또 투자 시 작성 서류의 대필 방지를 위해 필체를 인식하는 AI 모형을 개발하고 논란이 된 PB 평가 지표, 즉 KPI도 불안전 판매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국내 제약업체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이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에 대해 당국이 강제 회수 폐기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부적합 결론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메디톡스가 식약처에 적발된 경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메디톡스가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공익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를 벌인 결과 내수용 제품엔 문제가 없었지만 수출용 제품 3종에서 품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제품들의 효능 자체가 부족했고 기준치 이상의 습기를 머금고 있어 오염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하고 5일 이내에 정확한 유통 물량 등을 파악한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메디톡스가 품질 관련 서류를 조작한 정황은 없는지, 나머지 제품엔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 다른 기업과 국제적으로 소송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메디톡스엔 큰 악재일 수밖에 없는 이 소식이네요. 네, 오늘 메디톡스의 주가는 실제로 크게 출렁였습니다. 어제 37만 1,100원으로 장을 마쳤던 메디톡스는 오늘 10% 넘게 하락한 33만 100원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어제보다 9.83% 떨어진 33만 5천 원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한국거래소도 식약처 폐기 명령에 대해 메디톡스의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제재 사실을 인정하며 대상 품목 3종의 총 매출은 33억 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긴 아파트가 많습니다. 9억 원은 이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의 기준이기도 한데요. 이 기준을 넘으면 각종 규제가 더해지고 세금 또한 많이 냅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11년 전에 만들어진 이 기준을 이젠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 8월 11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작년에가 좀 오르고 재작년하고 하면은 2억 정도 올랐어요. 이 주식 가격하고 하면 2배는 된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정부가 정한 고가 아파트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3만 5천 가구였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올해는 20만 3천 가구로 51%나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종부세 대상 가구가 50% 이상 늘어난 겁니다. 분양가 역시 9억 원을 넘기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3채 중 1채가 9억 원을 넘겨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1년 전 만들어진 기준이고 그동안 물가와 집값이 오른 걸 감안해 고가 기준인 9억 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가격은 1.5배, 2배까지 오른 데도 있고요. 아직도 9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낮은 감이 있죠. 고가 주택의 개념을 다시 재정리하든지. 한편에선 물가 상승률에 고가 아파트 기준을 연동시켜 매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고가 아파트의 기준인 이 9억 원 올려야 하는지 그대로 둬야 하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이 앞선 내용들만 보면 이 9억 원의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정부는 왜 지금 이걸 가만히 두고 있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계비 때문입니다. 네. 9억 원 이상 가격의 그 분양 아파트에도 이제 중도금 대출을 해주자 이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무리하게 빚을 내서 아파트 청약 시장에 뛰어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까지 내린 마당에 저금리 바람을 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자금이 쏠리게 되고 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빚이 1,550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증가율은 4.3%로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 이 한국은행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효과가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규제를 푸는 순간에 또다시 이제 가계빚이 폭증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징수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 2천억 원 늘어난 이 3조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홍 기자. 또 이 서울과 지방 간의 불평등 문제 이 부분도 부각이 되고 있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3분기 기준으로요. 전국 아파트 거래 중에 이 9억 원을 넘긴 거래가 얼마나 되나 살펴봤더니 5.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뭐 절대 다수가 이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9억 원 기준을 그대로 둬야 하는지 높여야 하는지 사실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에 한정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높여주면 결국 혜택을 보는 건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 뿐입니다. 지방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비싼 서울만 놓고 주택 정책을 펼치면 이 형평성이 어긋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게 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9억 원 이하가 대부분인 상황인데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할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특혜 시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홍 기자. 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에게 이 기준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면서 고가 아파트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소득 하위 20%가 이 서울에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무려 49년이나 돈을 모아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2017년 2분기 때만 해도 이게 33년이었으니까 2년 만에 16년이나 늘어났습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모가 앞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규모가 강화된다고 하던데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음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일단 매도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총 401억 원 규모의 공매도 주문을 낸 뒤 결제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류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강화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는 6천만 원의 결과와 동기 경주에 따른 비율을 곱해 부과했는데 비율이 낮다 보니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과태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과태료 부과 비율을 강화한 겁니다.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았을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 비율을 적용해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75%의 부과 비율을 적용돼 과태료가 4,500만 원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산정된 과태료의 50%까지 가중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즉 법인의 불법 공매도는 최악의 경우 현재는 최대 6천만 원인데 최대 9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7% 올랐습니다. 감정원은 경기 둔화로 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된 가운데 거주 선호도가 높거나 교통망 확충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수입차 판매가 1,100세대에 그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수입차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판매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달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8% 감소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못 간다. 6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서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의 충돌 사고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에 대한 처분이 오늘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업계의 파급 효과는 어떨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먼저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하던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은 아시아나 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앞서 냈던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 아시아나 항공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대법원은 아시아나 항공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안 기자. 꽤 오래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사상자 규모가 좀 많았나요? 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3년 7월 6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국제공항 모습입니다. 예. 아시아나의 비행기가 이곳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에 방파제에 충돌했는데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예. 큰 사고였는데 이때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조종사의 과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나라의 국토부가 이후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이 과하다면서 아시아나가 소송을 냈는데 결론 전해드렸다시피 1심, 2심, 3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요.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신기재 도입 및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국토부는 앞으로 4개월 이내에 운항정지 일정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안 기자, 이 운항정지 45일 처분이면 이 수위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이게 꽤 무거운 처분인데요. 네. 1989년에 서울에서 리비아로 가던 대한항공의 비행기가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착륙하려다가 추락하면서 80여 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항공이 2개월의 운항정지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30년 만에 가장 긴 운항정지 처분입니다. 그렇군요. 이 아시아나 측에서는 타격이 좀 상당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노선의 탑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예. 그런데요. 아시아나 항공의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올 상반기 탑승률이 90%에 가까울 만큼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노선으로 꼽힙니다. 회사 측은 이번 운항 정지로 매출이 약 110억 원 정도 감소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기간 대체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라서 실제 장부상 타격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의 신뢰와 같은 무형의 자산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가 또 매각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수인 측과 가격 협상에는 불리한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메리츠증권 항공기 투자 왜? 메리츠증권이 항공기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 요즘 증권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투자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장가희 기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최근 이 메리츠증권이 8천억 원 규모의 항공기 투자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최근 6억 8,5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14억 원 규모의 항공기 투자와 관련해서 잔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미국의 항공기 리스 업체인 ACG가 보유한 항공기를 24대 매입을 했고요. 이들 항공기에서 나오는 리스료를 받게 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이 이번 거래에서 사들인 항공기는 미국 아메리칸 항공 외에 세계 19개 항공사에서 리스해서 운항 중입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도 이 증권업계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좀 단행한 사례가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메리츠 종금증권의 경우에는 이 대규모 항공기 금융 투자는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과거 2016년에도 우리 돈으로 약 1조 1,700억 원의 항공기를 사들인 바가 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항공기 18대를 우리 돈 약 6천억 원을 웃도는 금액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리츠가 명문 구단인 FC 인터밀란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지난달 우량 호텔 15곳 인수를 위해서 약 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미국 호텔업은 연간 예상 수익률이 4에서 6% 정도에 달하는데요. 미국 기준금리를 고려하게 되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꼽히는 셈입니다. 이 글로벌 경기가 침체해도 명품 호텔 수요가 비교적 탄탄한 편이라서 안정적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증권사들이 앞다퉈 이 해외 부동산 투자, 투자 다변화를 좀 벌이는 배경, 이유가 좀 어떻게 분석될까요? 네, 우선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안정성이 높은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해서 높은 운용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으로만 봤을 때도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딜이 한정돼 있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시장 자체가 크지가 않잖아요. 지방으로만 가도 지금 벌써 이제 경기가 꺾인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도적이나 정치적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은 안정되는 쪽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서는 시장이 크니까요. 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변동과 부동산 가격이 변화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투자에 비해서 위험성이 더 크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잘 팔려도 문제. 기아차의 신형 미니 SUV 셀토스가 생산량이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아차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이 셀토스라는 차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셀토스를 오늘 계약해도 차를 받으려면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될 만큼 인기입니다. 셀토스는 출시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누적 계약은 2만 7천 건을 넘었는데요. 생산량은 월 6천 대밖에 안 돼 지난달까지 1만 6천 대 정도만 판매됐습니다. 주문이 1만 대 넘게 밀린 상태입니다. 셀토스의 인기가 이어지면 출고 대기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면 아무래도 불만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차량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는 차를 받는데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면서 2만 대 정도의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팰리세이드 구매를 취소한 사람들은 기아차나 한국 GM의 다른 대형 SUV를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기아차가 이 셀토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아차가 생산 라인을 늘리거나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협의가 필요한데요. 생산 라인을 늘리면 특근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조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현대차도 지난 1월 팰리세이드 생산을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노조와 협의가 늦어지면서 지난 4월에 증산을 시작했습니다. 기아차도 셀토스의 올해 판매 목표를 18,000대에서 5만 대로 높였는데요.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번 달부터 생산량을 2배 가까이 늘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셀토스, 팰리세이드, 요즘 이 SUV 차량이 상당히 좀 잘 팔리는 것 같은데 현대차의 실적도 좀 좋아질까요? 네, 판매가 늘고 있지만 3분기 실적은 돌발 변수 때문에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엔진 보상금으로 9천억 원을 현대 기아차가 내기로 합의하면서 이게 3분기에 영업 손실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하지만 SUV 판매가 늘면서 4분기에는 현대차의 경우 매출이 27조는 넘고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을 회복할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SUV 인기가 늘고 있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세계 판매량의 20% 정도가 SUV였지만 최근에는 40%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현대차도 제네시스 SUV 등 신형 SUV를 계속 판매할 계획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일이 쉽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여건이 나빠지고 위기에 봉착해도 대응 방안, 이 처방을 잘 대처해 나가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가 요즘 우리 경제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경기 대응책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비단 여러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현상인데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고민이 또 이 시점에서 필요할까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리고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경제 상황을 논의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은 확실히 낙관보다는 비관 쪽에 무게가 더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 관련해 좀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데 요새 경제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작년 말에 금년 성장률을 대부분 2.7, 2.8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네.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1년에 4분의 3을 다 농사를 짓고 보니까 2%가 굉장히 지금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 3분기 내내 경제가 추락한 거예요. 추락했는데 그게 물론 미중 분쟁이라든지는 대외 요인도 있지만 국내 지표도 보면 소비가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예. 소비가 좀 빠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역대급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보인다는 차원에서 연초서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부양 정책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경제 괜찮다 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야 정부에서 좀 다급해진 것 같은데 요약하면 지금 현재의 우리 경기 침체는 IMF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IMF와 거의 버금가는 그런 불경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냉정하고 좀 박하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송 교수님,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 괜히 심리적 불안감만 키운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지적과 관련해 송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현상을 보는데 지금 최근에 IMF에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해가지고 이제 항상 경기 진단 전 세계적으로 보는 거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야지만 어떤 기준을 잡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IMF 같은 위기는 절대 성격이 다른 게 IMF 때는 동아시아에 우리나라하고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몇몇 나라들만이 이제 환율 위기와 함께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IMF가 지난 10월 15일 날 발표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서 보게 되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전체 평균이 1.9% 성장률에서 지금 1.2%로 0.7%를 낮췄습니다. 2020년에는 1.5%까지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도 좀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예.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타이완 이 정도 합쳐가지고 이 선진국인 아시아에서도 1.8% 예측에서 1.3%로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 예측에서 2.0%로 지금 거의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낮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 세계가 어려운 건 맞지만은 이 정도라면 한국이 2.0의 이 성장률을 그나마 유지한다면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선방을 한 거다. 그나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선 두 분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데는 뭐 나라 밖 요인도 있고 나라 안쪽의 요인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나라 안 내부 요인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경제계 안팎에선 이번 정부의 재벌 때리기 성향에 대해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더 키웠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요. 기업 성장 동력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입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공정. 그 공정의 내용이 재벌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벌 문제를 때리는 것 자체는 뭐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오히려 지금 일부 교수님들은 뭘 때렸냐, 예. 때린다고 신용만 했지 안 때린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런 그 논란이 있어서 네.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또는 그 이전서부터 한국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지는데 정부가 조금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았는데 네. 그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안 쓰신 거에다가 중소기업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을 밀어붙여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쪽이 재벌 쪽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 중소자영업 쪽에서 무너지잖아요. 그 정책이 정부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래서 재벌 때리기가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에 굉장히 비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게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네. 물론 이 그 중소, 중견기업을 좀 강화하고 기업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방향은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판단하시죠? 일단 이것도 이제 저희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재벌 기업들은 그동안에 그 회계장부상이나 기록으로 봤을 때 사내 유보금은 많이 쌓아두고 있었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에 재벌 기업들은 어차피 국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사업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재벌들이 사내 유보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국 경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한테는 크게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게 그동안의 중견기업들이 기술 개발이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감강액이라든지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기술이 있었습니다. 단지 경쟁력이 일본 기업에 비해서 떨어지니까는 삼성이나 SK도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중견기업에 대해서 이제 소위 그 생산을 하라 그러는데 중견기업은 그 생산 설비와 규모가 대규모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정부에서 대규모로 기술 설비라든지 이 소재 산업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하는 거는 아주 그 시의적절하게 실제로 하고 싶었는데도 상당히 그 투자 성과가 나오겠느냐. 중장기업이 좀 약한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과 비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문제가 싹 해결되면서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지표상으로 보면은 사실 지난 8월, 9월 달에 우리나라 고용 동향으로 보면은 정말로 그 많이 좋아졌습니다. 2005년 이후에 가장 9월 달 동월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성장률이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아까 그 신 교수님은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현 상태에서도 그거 덕분에 이 정도 선방을 하고
지금 고용 상황이 이렇게 개선되고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뭔가 소비가 늘어나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마저 이제 만약에 해독되고 여기에 대외적인 여건이나 일본과의 관계도 조금 누그러지게 되고 미중 무역 갈등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30%로 25%에서 30% 다시 관세 더 높이는 거를 유예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아직 11월 달과 12월 달에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네. 요거 자체에서 더 악화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과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아주 어둠 속에서 하나의 빛을 보는 거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좀 약간의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재계와의 일단 경제계와의 접촉을 상당히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규제는 여전하기 좀 때문입니다. 신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좀 행보, 재계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또 놀랐어요, 저는. 왜 놀랐냐 하면 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삼성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현대자동차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오늘 내일 문을 닫아야 되고 이미 피고용인들을 다 해고를 시켰고 그야말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하루하루를 때우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뭐 수십만 개가 계신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분들을 다독거리시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일은 안 하고 맨날 그 삼성만 가시고 뭐 도대체 삼성에 무슨 필이 그렇게 꼬이셨는가. 저는 그래서 그만 찾아가셔도 된다, 삼성은. 네.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 중소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우니 그 부분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저는 좋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예정에 없던 경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송 교수님, 예정에 없던 긴급 소집이라 뭐 당장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요. 어제부터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던 이 이슈이긴 한데 오늘 회의 주재하면서 뭐 경제활력 재고를 큰 틀에 또 언급을 내놨는데 오늘 좀 주재한 회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그 현재 고용 상황이 좋게 나온 걸 가지고 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남기 지금 경제 기재부 장관께서도 뉴욕에 가서 거기서 상당히 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특히 저는 IMF에서 이번에 새롭게 그 총재가 되신 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라는 분이 네. 독일, 네덜란드, 한국을 특히 집어서 얘기하면서 이 재정 확대 정책을 잘 시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동시에 같이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낮추면서 같이 소위 협조가 된 이걸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세계 경제 부양에 힘을 쓰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IMF에서도 나온 자료로 보면은 2019년도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0.5% 나오는 것이 가장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소비 비축 때문에 이렇다면은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2020년은 0.9%로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현재 그 재벌 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특별하게 프린터 해온 것이 지난 8월 달에 미국의 183개 거대 기업 사장들이 모여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그 문서를 사인하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거는 고객, 소비자, 그다음에 우리의 종업원, 그다음에 공정한 공급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해야 되고 네 번째로 그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헌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주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거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내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어떤 재계나 기업에서도 하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트는 완전히 터널하고 왜냐하면 1970년에 밀턴 프리드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다 풀리게 된다는 식의 주장을 했고요. 2004년도에는 로버트 루카스라는 부분은 경제에서 분배를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경제학에 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거짓말로 판명이 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도 기업인들도 그렇고
실제 국가 정책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들 전체를 고려하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재정 확대 정책과 금리도 이번에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회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성장을 같이 시킬 수 있나? 그런 의미에서의 공정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제정책 방향 관련된 내용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J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